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우리 재미교포님이신 한인호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변변치 않은 사람 데려다 놓고 이렇게 귀한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한인호 선생님이 실향민 1세대나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한인호 선생님이 번적지는 한경남도 북청입니다. 예, 북청입니다. 예. 북한 지역에서 다니다가 그렇죠. 북청 사람 많으면 덤배 북청 딱 이렇게 말하고. 얼마나 성깔들이 모질렀으면 덜렁거리고 물장수로도 유명하죠. 그렇죠. 북청 물장수 하면 유명하죠. 예, 서울에 가서 아버지가 아들을 앞장 세우고 아버지는 그날부터 서울에 있는 그 유수의 그 분들 저녁에 그 물을 열어놓으면은 밤새 드나들면서 물을 채워주고 그렇게 해서 그 애들을 교육을 시키고 뭐 전문학교를 졸업하면 아버지는 기양하고 그 처다들이 또 동생을 데려다가는 또 서포트하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북청에 가면은 한 집 걸로 하나씩 전문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민족주의자도 많이 나고 극렬분자들이 또 많이 났어요. 부모님들이 물장수 해가지고 키워놨더니 이름이 와세다고 무슨 뭐 교토고 가더니 어느 순간에는 물이 들어가지고 러시아로 가서 코멘트름에 가서 이제 그 세뇌가 된 거죠. 그래서 막 뜨거운 열기가 있을 때니까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지켜주는 사람이 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북청 사람들이 빨갱이가 많았어요. 김일성이가 연안파를 데리고 47년인가 8년인가 내려왔을 때 30몇 명을 데려왔는데 10몇 명이 전부 북청 패들이라서 한동안 평양에서 한경도 사투리가 듣기 싫을 정도로 뭉쳐다니고 그랬었다고. 원래요. 김일성이하고 항일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한 80%가 함경도 사람들. 함경북도 특별히 또. 그하고 함경도 사람들이 혁명성이 강하고 계급적으로 볼 때는 일제식민지 통치 기간에 거기에 공업단지가 들어가다니까 노동계급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중앙기관에는 함경도 사람들이 바글거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놓고 보면서 우리가 한인호 선생님이 어떻게 대한민국에 오셨으며 뭐 때문에 뭘 견디지 못해서 오셨으며 또 어떻게 또 미국에 가서 그렇게 오랜 기간 정착하면서 어떻게 악착같이 버텼는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고 사셨는가 이게 저 진심으로 궁금하거든요. 제가 낳기는 연변 왕청에서 나왔지만 해방이 되고 45년에 이제 북청에서 약방을 했어요. 8.15 해방 직후부터 6.25 전쟁 터지기 전까지. 그렇죠. 마지막 날까지. 북청 조그만 읍에서 약방. 거기다가 이제 남보다 조금 배우고 이제 약방이라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불주아지라고 그래가지고 미워하는 대상이 되잖아요. 그 적대계층이 되죠. 약방 가지고 있는 게 어디입니까? 거기다가 또 한 가지 큰 불온한 조건 중에 하나는 조선민주당이 그때 있었어요. 저만식 선생님이 하시던 조선민주당. 그분이 끌던 그 평안도 쪽에 힘이 있었고 한경도에 김사익 선생이라고 아주 존경받는 분이 있는데 그분 밑에 은거해가지고 조선민주당 활동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그건 괜찮았어요. 근데 얘들이 나라를 시작을 하고 공민증을 발부하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틈이 갈라져요. 왜냐하면은 조선민주당은 당직을 이렇게 만들어서 도장을 찍어줬는데 아버님이 이제 그 북정국 조선민주당 당서기를 했는데 그 종에다가 한 아무개 하고 도장을 찍거든요. 젊은이들이 이걸 가져가다 38선 넘어가다 잡히면은 신분증이 그때는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아무개 도장이 확실한데 그러면 그 당장 전화해 보면 북청에 그런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가시죠. 무슨 조건으로라도 잡아다가 처형을 해서 그 씨를 말려야지. 그때부터는 계급투쟁에 본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한두 명이 잡히고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쳤어요. 아버님께서. 49년부터 50년 그 1년 내내 그냥 산에 있다가 두 번 잡혔어요. 한 번은
포승에 이렇게 묶여가다가 쌕쌕이 네. 호주 비행기가 오니까 이 유니폼을 입은 저 인민군이 그냥 공산군이. 예. 강릉이 밭으로 도망가니까 아버님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도망쳐서 한번 살고 그 다음에 여름에 언제 한번 또 숨었다가 또 잡혔는데 이게 내무서까지 가면 이제 그건 총살이죠. 정치 상황이니까. 예. 그것도 또 죄가 많으니까. 근데 그때도 우익이 셌어요. 생각보다. 보니까 자기들의 그 어른이 되는 분이 지금 재패가 없거든. 그러니까 와서 그놈이 돌로 까가지고 구출해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님은 이제 산으로 도망가고 그런 저 스토리가 있어요. 그렇게 사시다가 일사후퇴 때 가서를 다 끌고 내려오셨어요? 그게 한 9월, 10월쯤에 그 국방군이 진격해 들어왔고 11월 되니까 매캐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유엔군이 더 진격을 못하고 저 장진호 거기서 지금 전투를 하는데 심상치 않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소문이 돌기를 아마 저 사람들이 저게 힘이 되니까 미군들이 명분이 뚜렷지 않으니까 저 철수할 거다. 그러니까 민심이 뜬 거죠. 그러니까 유언비어가 돌아왔구나. 돌기를 너는 남아 있으면 괜찮지만 나는 남아 있으면 처형감이다. 그렇죠. 특히 기독교인들 재산이 좀 있든가 교육을 받았든가 특히 이제 조선민주당의 이제 일부 적이 있는 사람들은 대상이죠. 그렇죠. 어쨌든 그 8.15 해방 직후부터 고당 저만식 선생이 김일성으로 놓고 볼 땐 정적이나 같았으니까. 그렇죠. 유일한 정치 그룹이었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그때 그것도 이제 은밀하게 교인들끼리 이제 소문이 돌기를 북청 출신. 북청 출신. 우리 출신의 안대위라고 있었어요. 그 대위. 계급이 대위. 그분은 전투하는 장교가 아니고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국방관 옷을 입고 진격에 들어왔다가 내려가게 되니까 자기가 아는 그 교인들 이분들을 어떻게 구제해야겠다 해가지고 이분이 다니면서 일을 만든 게 병참으로 물건을 싣고 왔던 빈 배가 부산 쪽으로 내려가는 걸 하나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조그만 배니까 보통 때 그저 한 뭐 10명, 15명이 저 물건 날르고 그러는 배인데 드럼통이 밑에 다 있고 거기 그냥 드럼통 위에 앉으면은 그저 얼마 있는데 그거를 못다 보니까 한 100여 명 했는데 나중에 그 심포 옆에 마량도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배를 대놓고 소문을 내기를 이렇게 교인들만 이렇게 뽑는다. 간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그때 통년이 우리가 한 사흘 함흥 원산까지 갔다가 이제 돌아온다. 한 사흘 동안. 사흘 동안 지금 전세가 불편해서 지금 유엔군이 더 병력을 집중시킬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잠깐 임시 나간다. 갔다가 곧 온다. 그러니까 사흘 후에 이제 귀환하는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산이나 함흥까지 가서 시간을 끌면은 유엔군이 다시 쳐들어서 저 물리치면 다시 올라간다. 간다. 그러니까 잠깐 나갔다 오는 셈 치고 그래도 그게 한 100여 명 앉을 수 있는 그 빽빽이 앉는데 200명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국제시장 스토리 비슷하게 그냥 거기에 이제 선생님이 아버님 선생님도 다시고 12월 15일 16일 그때인데 그러니까 나 그때 7살이었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의뢰껏 얘는 어리니까 너희 사흘 있다가 올 거니까 얘 놔두고 가라. 그 추운데 왜 그런지 내가 앞장서서 내가 간다 이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가는데 그러고 앞장서서 그렇게 서두르더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도 몇 번 그냥 말리다가 안고 타셨구나. 그래서 갈라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는 거기서 내가 고향을 잊어버리고 거기서 내가 조부 조모를 잊어먹은 거예요. 다시는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성인이 되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될 때까지 고향하는 막연한 생각이 헤어졌던 그 지점이거든요. 북청 우리 살던 집. 어리니까 물론 몰랐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뭐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야말로
함흥까지 갔다가 뭐 사흘은 좋아하지만 그저 두 주 있으면 다시 증원군이 오면은 다시 또 밀쳐내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흩어졌는데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이게 통통통통 하는 시원찮은 배니까 통통 배 타고 가다가 한 2, 3일 가다가 기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는데 사람들이 각자 자기 먹을 거 뭐 미숫가루에 뭐 쌀 뭐 이렇게 조금씩 싸온 거 그냥 생쌀 입에다 넣고는 씹어서 생기고 물은 생각을 안 했잖아요. 물. 그게 그냥 보통 집 날리는 배니까 무슨 사람이 많이 탄 적이 없으니까 선원들 그 몇 명 먹을 물만 그러니까 몇백 명이 뭐 물론 저 변소 서비스도 있어야 되지만 물이 더 중요하잖아요. 마실 물이. 그러니까 2, 3일 되고 나니까 진돗개비는 내리고 눈 그냥 그대로 노출돼 가지고 눈 맞고 그러는데 몸이 젖고 물을 못 마시니까 탈진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앓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배는 가다가 기관 고장이 나니까 떠가는 거예요. 그 표류하는 거죠. 표류하니까 그 중에 이제 좀 눈치 빠른 사람들은 뭐라고 소문을 냈냐면 우리가 운이 좋으면 홋카이도 끝에 가서 걸리든가 아니면 저쪽 러시아 쪽으로 노출이 돼서 끝까지 가면 우리는 죽는다. 동해에서 죽든가. 그러니까 뭐 죽을 맛이죠. 그게 50년 12월 한 17일, 18일 그때예요. 크리스마스 직전. 그래서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진돗개가 오고 이제 풍랑이 일기 시작하니까 더 사람들이 토하고 뭐 허기지고 배고프니까 못 견디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가 요행수로 그 기관이 이제 여러 그 스트로크 있는 것 중에 실린더 한두 개가 아마 터지기 시작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제 풀 스피드는 안 나도 통통통통 하면서 어쨌든 각인 방향 잡아 간다.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게 저 주문진 그쪽에 강원도 주문진 부근. 거기 죽변이라는 그 오크만 어촌에 들어가서 그런데 내가 그때 감기를 걸려가지고 기침을 몹시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이제 사람을 고치는 게 업이었으니까 이제 그저 구사일생으로 살려냈어요. 그래도 죽변만 해도 그게 사람이 사는 어촌 조그만 데니까 그 배 고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뚝딱 끓여가지고 배가 굴러가도록 만들어가지고 그걸 끌고 이틀을 더 와서 부산을 온 거죠. 5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희는 부산항에 영도에 들어오고 국제시장 그 영화에 보면 그 배가 흥남에서 떠난 시간이 맞아요.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지나서 한 나흘 후에 이제 부산 이렇게 내려왔죠. 저도 그 국제시장 영화 보면서 많이 울었거든요. 그래요? 그게 다 느껴져요. 그렇죠. 흥남항이 어땠어 우리가 북한에서 살 때도 들은 바가 있고. 그렇죠. 그 동란의 시기에 가족들이 헤어지고 이게 정말 그 피가 물보다 짜지 않습니까? 근데 정보를 줄 수 없었던 혼란기였으니까 그랬는데 사람들 생각에 그런 건 있었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름이 맥카터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어떻게 잘해서 일본에 갖다 쓰던 원자탄을 한 두세 개만 북쪽에다 떨어뜨리면 이게 그지 끝난다. 그럼 이상한 트루먼 대통령이 원자탄을 쓴다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소련이 지원하다 손을 떼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식이 이 맥카더렌이 목이 잘리고 그 리치웨이가 이제 물려받는다. 뭐 이렇게 되니까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저렇게 소문은 다 들으셨다.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를 저버렸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원자탄을 써서 깨끗하게 이거를 안 해주는구나. 트루맨이 어떤 놈이길래 그게 못된 짓을 했나? 그것도 아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피난민촌에서는 그게 이제 화제예요. 아직 지금 며칠 있으면 도로 간다고 여기 내려오신 분들이 무슨 꿈인들 먹기고 있어요. 그렇죠. 그야말로 구해줄 사람이 맥카더랬는데 이 사람을 직위를 해체하고 딴 사람으로 갈고 그
상당히 그 능력이 있고 위대하고 정말 힘이 막강한 분인데 그 사람을 제끼고 이렇게 우리나라에 뭐 하는 짓이냐. 근데 이제 우리는 부산에 도착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그분들이 이제 제대로 좀 잘 살던 분이라. 그러니까 시골에서 온 분들도 있지만 되게 다 교육도 받고 뭐 하시는 그 비즈니스가 있고 그런 분들이 하루아침에 이제 알거지가 돼서 떨어졌는데 부산에 보면 철공소가 많아요. 배를 고치니까. 그리고 옛날 외정실에 남았던 건물들이 있어요. 공작소도 있고 무기 수리하는 데도 있고 일본 사람들 기병들이 쓰던 헛간 같은 게 있어요. 지붕이 있고 벽은 없고 그리고 이게 잘 받치고 말이니까 거기에 우리뿐 아니라 우리처럼 피난오는 사람을 차곡차곡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700명, 1,500명, 3,000, 4,000 그러니까 급하게 피난민이 오니까 어떻게 수소문해가지고 빈 쌀가마를 몇백 장을 가져다가 한 집에 하나씩을 줬어요. 담요고 뭐고 덮을 게 우선 없잖아요. 그렇죠. 옷이라는 게 눈바닥을 걸어서 북청에서 심포오는 그 복장대로 거기다가 해보세요. 바닷물에 셋을 못해요. 바닷물에 절대 세수 못해요. 그러니까 먹는 물도 해결이 안 돼. 춥고 부산이 이북처럼 춥진 않아도 바람은 또 세요. 그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일사후퇴에 그때 이주하신 분이 적게는 100만, 120만, 150만 아주 최대로 200만까지를 집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때 북한 인구를 보면 됐겠나요? 북한 인구가 1,000만 정도밖에 안 됐겠는데 그러면 15%가 남부여대에서 나왔다는 그 소리죠. 그리고 남한은 그때 80%가 문맹이었어요. 그 대신 이북 피난민은 20%가 문맹이고 80%다 글을 읽을 수 있었던. 그게 기독교의 공로가 그렇죠. 절대적이고.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처음에 캐네디언 미션이 거기 발을 디뎠거든요. 평안도 쪽은 미국 쪽 북장로교가 했는데 이쪽 함경도 쪽은 카나다 쪽 그 장로회가 활당을 받았어요. 그때 그랬잖아요. 교회 직분을 맡으려면 한글을 깨우쳐야 된다. 그런 닥트린이 있었으니까 그런 영향이 컸을 거라 하는 그런 얘기들을 저희가. 그거는 제가 왜 인정하는가 하면 우리 어머니가 길주 명천 출신이거든요. 함경도. 34년생입니다. 1934년. 조그만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어머니 기억에는 그때 명천 지역에도 교회가 큰 게 있었대요. 그랬을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문맹률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6.25 때 거제도 포로수용소를 가니까 포로수용소에 그 주먹밥 해가지고 철망받고 던져주고 장사하는 아주머니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틈이 나면은 밥을 싸주는 신문 쪼가리 그걸 앉아서 읽더래요. 근데 그게 경상도 그 거제도 사람들한테 놀라운 게 여자는 글을 못 읽는 게 자기네들은 통념이었는데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피난민 여자들이 신문을 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전차가 가는 마지막 종점이었는데 거기에 있는 제3교회의 손철호 장로님인데 제가 손 장로님이 당신 집 다락방을 저희한테 와서 쓰시라고. 가족이 셋밖에 없으니까 방이 딱 하나였고. 다 북청구 쪽에서도 기독교 크리스찬이었으니까. 크리스찬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이 크리스마스 날이니까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그 저희 같이 갔던 200여 명 그 북청 쪽에서 오신 분들은 전부 줄 서서 교회를 간 거예요. 그 수용소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다고. 그렇죠. 북한 지역이 그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피난민 생활 와중에서도 크리스마스 날을 맞아서 다 교회에 가셨구나. 그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는 종교의 자유라는 걸 처음 그날
북한에서 먹었던 거. 이제는 눈치 안 봐도 되고. 눈치 안 보고. 기관원이 와가지고 그 설교 하나하나 꽂아봐가지고 보고하는 이런 그 감시 시야가 아니구나. 그러면은 기도를 시작하다 나중에 이제 울부짖음으로 환희하고 어려웠던 그 고생 지금 어디 그냥 저 공산 마귀도 시원하게 해서 굶고 뭐 바람막이도 없이 저렇게 있는 그 저 한심한 그 현실도 그렇게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울고 그렇게 하면서 크리스마스를 보냈다고 그래요. 1950년 크리스마스를. 그 같은 시간에 흥남에서는 그 저 국제시장 그 배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철수작전에 따라서 또 오고 있고. 27일인가 크리스마스 뭐 사흘 후인가 부산에 도착했다고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해서 손 장로님이 준 다락방에 이제 제가 그 포로수용소 그걸 면하고 거기 가서 한두 달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동광동이라고 부산 가면 부산역 건너편에 있는 산이 옛날 적산가옥이 있다가 거기 일본 사람들이 있던 걸 다 밀어내고 공터가 있어서 거기를 피난민들한테 줬어요. 우선 저희 가서 살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펀펀한 거기를 어디 가서 소위 그때 말로 이제 보로바꾸라고 그러죠. 박스를 가져다가는 덕지덕지 그냥 뭐 이어가지고 꿰가지고는 급비가 오면 비는 막을 수 있게. 그리고 거기는 전기도 없고 물도 없지 않습니까? 그 공원처럼 돼 있는 물 하나 나는 거기 이제 물동이들 쭉 넣고 기다리는 거죠. 그거 하나 가져가느라고. 더 시리어스한 거는 변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급하게 만들었으니까 긴 나무를 이렇게 그냥 몇 개를 해놓고는 각자 뭐저 남녀 구분만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몇천 명이 동시에 거기 가서 그 해결해야 되고 그게 이제 피난민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산벌에다가 판잣집을 막 만들어가지고 살았으니까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 가지는 이게 무슨 뭐 구공탄이나 무슨 뭐 난로가 있는 게 아니고 각자 나무 쪼가리 몇 개 가져다가는 그 불 지펴가지고 끓여 먹는 판이거든요. 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꾸 불이 나요, 그 동네가. 집이 완전히 보로받고 말린 거니까 성냥만 그거 되면 그냥 홀홀 딱 쑤시고요. 그러고 거기는 길이 골목들도 없이 그냥 막 엉켜 사니까 불장 들어가봐도 올라갈 데가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저 가슴 아픈 일이고 한 가지 희한한 거는 그 피난민들이 거기 모여서 그 동네에 제일 처음 생긴 가게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구멍탕 가게입니까? 구멍탕 가게였어야 되죠. 근데 이분들이 어디 가서 구해서 만든 함흥 냉면집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굶는데 한경대에서 내려오시면 와서 함흥냉면 부두 노동을 하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내 입에 맞는 국수를 먹으면 그나마 집을 잠깐 잊고 향수지요. 그렇죠. 눈물 난다. 그러니까 뭐 의미가 뭐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 국수살이 얼마나 질겨요 또. 고무줄처럼 끊어지다. 그걸 먹으면서 향수를 그리고 대부분은 남편이 부인들 애들 도와두고 온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참 그 정말 눈물 나는 현상이죠. 저도 어려서 7, 8살 때 추석이 되면은 아버지 친구들이 핑계를 대고 우리 집에 와요. 피난민 집이니까 뭐 대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와서는 이너 그 발에 맞는 고무신 하나 사왔다. 다시 말하면 이북에 있는 딸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얼굴이 빨개가지고 이제 돌아서서 울고는 이제 겉으로는 닦고는 이제 눈물을 안 대고 그런 그야말로 가족들을 도와두고 정말 토끼 같은 그 자녀들 도와두고 꿈이냐 생신이냐도 분간 못하게끔 그렇게 날벼락 맞듯이 찢어졌으니까 그렇죠. 가족이 오죽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은
다행히 그 왕진 가방을 하나 갖고 왔어요. 피난 가면서도 북청 분들하고 같이 피난했으니까 저 아무개는 한 아무개 장로는 의례껏 사람 고치는 저 의사야. 그때는 양이라고 그랬어요. 약제사도 양이고 의사도 양이고 양이야. 그러니까 일종의 군중 그 책임 같은 것도 있었고 피난민촌에 가서도 길에 이게 박스를 하나 놓고 그 위에다 약을 몇 개 놓고는 아프다고 그러면은 들어가지고 못 나오는 분은 왕진을 가서 주사도 놓고 그나마 밝은 스토리는 병원선이 2개 와 있었어요. 스웨덴에서 큰 배가 의약품을 막 내렸는데 부두노동하는 분들이 얼마나 눈치가 빨라요. 아스피린이 어디 있고 무슨 뭐가 어디 있고 이걸 금방 알거든. 사람의 눈치는 환경에 따라가요. 그러면 잠깐만. 이게 뭐라는 약입니까? 묻고는 아무 소리 없이 가서 그 다음날 그걸 찾아와요. 이북하고 틀린 게 약이 풍성하잖아요. 이북은 우리 때 그랬어요. 우리 아버님 저 북청에서 약방할 때는 페니실린. 페니실린. 상처가 나가지고 썩잖아요. 페니실린 그거 맞으면 눈처럼은 낫는데 페니실린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값이 그 저 가루 페니실린 그 증류수 타서 쓰는 거 그거 하나 값이 싱거 저 뭐야 재봉틀 싱거 재봉틀 대가리 하나고 맞바꿨어요. 아이고. 똥땅 짓고 헤엄치던 그런 시대에 이제 의원을 했죠. 피라민 동네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계시다가 53년 정전회담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스 용소를 이제 석방을 이제 오픈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익은 그냥 길에 그냥 다 호방되고 좌익은 갈라가지고 이북으로 보내고 갈 사람 보내고 제3국을 가겠다는 사람들 호주나 인도로 보내고 그때 그랬어요. 젊은이들 중에 배짱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판서판인데 전쟁하는 나라하고 전쟁 없는 나라에 가겠다. 가서 새 생활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다 보내줬구만요. 깬 사람이 있거든요. 일부는 필리핀하고 인도를 많이 가고 호주도 일부가 갔어요. 그 안에서 뭐 피 터지게 뭐 싸우고 서로 죽이고 뭐. 그 포로 수용소 안에서도 이념 투쟁했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나중에 분리했는데 분리하고도 또 그 안에서 또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시다가 정전회담이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에 이제 전선이 고착되고 많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서울로 가도 된다. 아버지 욕심은 기왕이면 남한에 왔는데 서울에 가서 내가 약방을 해야지 왜 이거 피난민촌에서 하겠나. 근데 서울에 왔더니 막 건물들이 다 포탄에 그냥 구멍이 빵빵 나고 서울대학병원 같은 데는 아직 시체 같은 거 치지도 못하고 하도 많이 죽으니까. 그리고 민심들도 아주 저거하고. 근데 그때 창경원하고 저 종로 사가 사이 거기 원남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가서 원남동. 가게를 하나 빌리고 살림방이 뒤에 있고 그런 데를 세를 냈어요. 그 처음엔 약방을 했어요. 몇 달을 했는데 정부가 이제 조금씩 숲을 돌렸잖아요. 대통령도 서울로 와서 이제 그때 제일 먼저 한 그 시행령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약방 저 허가제. 약제사 면허가 있는 사람의 면허증을 붙여놓고 약을 팔아라. 그건 잘한 거죠. 잘했죠. 나라의 질서가 그게 없으면 그 뭐 완전히. 근데 아버지는 졸지에 자기 그러면 내가 젊은 사람을 데려다가 약제사를 하여해서 그 사람 월급 주면서 이걸 붙여놓고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때 보니까 을지로 이가에 저 약 도매상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미로 슬슬 지방에 가서 약방을 하든가 아니면 도매상에다가 그냥 줄을 달아가지고 필요한 것만 그저 가져다가 물건 띄게 하는 식으로 약을 팔고 그 불안정한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생각도 못해서 그럼 이거 집어치고 사방에 수소문해가지고 그때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월급쟁이로 들어가셨어요. 월급쟁이로 들어가서 처음에는 뭐 당직도 하고 이거 총무과에서도 일하고 그러다가 이제 원장 되시는 분들이 의술만 잘 알지 병원 운영을 못 하잖아요.
하루에 뭐 1,000몇백 그릇 음식을 만들어서 세끼를 해야지 뭐 의사들 그 수술 의자 뭐 치과 의사 뭐 이거 전부 사와야지. 그때는 석탄을 떼던 시대거든요. 석탄을 그냥 해가지고 겨울에 그걸 대표해야 따뜻하게 병원이 돌아가고 이런 걸 살림을 모르니까 이분들이 뭐 약방을 하시던 분이 우리 저 병원에 왔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의과대 학생들 그 채플에 가서 이분이 한 주에 2번씩 설교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신임을 얻어가지고 구매를 맺겠어요. 1년만 하면 평생 먹을 거 다 걷어가지고 아주 웃으면서 나간다는 자리에 그때 이제 사회가 워낙 부정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이 고지식하고 저 우둔한 함경도에서 온 이제 약방하던 아무개가 있는데 그분들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별명이 이제 원장의 세파트에 부정 안 하고 공정하게 돈값만큼을 저 사다가 병원을 운영한다. 그러니까 이제 칭찬도 듣고 그런데 아버님한테는 그게 참 행복한 삶이었어요. 자기를 인정해주고 그렇죠. 양심적으로 해서 자기가 두 번째 정말 자기 삶을 독과진 그 세 번 한 슬리게 살림을 내가 몇십 년을 끌어왔다 하는 게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것대로 하고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피난민 교회가 부산에 이제 있다가 서울에 와서 함경도 분들만 다니는 교회를 이제 쭉 다녔어요. 이게 선생님 말씀을 쭉 듣고 보면 북한에서 일사후 때 그 이후엔 그 6.25 동란 속에서 내려온 모든 그 피난민, 실향민들이 그 행렬에 기독교의 힘이 그렇죠. 굉장히 셌다 그 소리 아닙니까? 마치 그 성경의 그 초대교회의 움직임처럼 목숨을 걸고 그래서 하여튼 서울에 와서 그 뭐 을지로 종로 가도 그냥 총구멍이 뻥뻥 뚫린 그냥 건물들이 그 전쟁 끝나면 그렇잖아요. 손도 못 대고 그러던 그 폐허를 그걸 하루하루 이제 같이 그 수복되는 그 과정을 같이 이제 겪으면서 세브란스도 새로 이제 빌드업되고 학교 모습을 찾고 물론 병원이니까 언제나 그 사명은 못 뚜렷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대신 교회는 구약의 그 출애굽기 엑소더스에 있는 모임처럼 족장들이 있어가지고 자기네 그 예를 들어서 흥남 사람들, 영천 사람들, 홍원 사람들 그 사람들끼리 그 보이지 않게 서로 이게 얽혀가지고 한 그 어른 밑에 그 서금찬 목사님이라고 그분 밑에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적으로 아주 행복한 그 20년을 보냈죠. 거기 피난 와서 신앙의 자유를 알고 조금씩 이제 달동네가 살다가 학고방에 새를 있다가 부지런하니까 집을 하나 사가지고는 고치고 그러면은 뭐 기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은 부쩍부쩍 크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뭐랄까 축복의 다른 그 해석을 이분들이 실감하면서 살았죠. 그렇죠. 기도가 언제나 감격하고 감사하는 기도고. 근데 제가 그거 제가 마음속으로 깊이 공감하는 게 저도 대한민국 할 때 머리칼 하나 신체에 달린 거 달고 나왔거든요. 1999년 1월 16일에 대한민국에 들어서 오늘날까지도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참 열심히 잘 살았다. 그 자부감이 있어요. 어디에도 손을 내밀지 않고 열심히 살아서 오히려 어찌 보면 더 남을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삶을 그래도 간간히 내 능력만큼 살아온 것. 자유로움에 대한 환희. 열심히 하면 수익이 생기는 거기에 대한 그 정말 기쁨. 자유가 없다가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호값을 하는 거죠. 난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저도 같아요. 저는 그 북한에서 온 젊은이들 얘기를 이제 간접으로 듣잖아요. 그러면서 내 딴에 가슴 아픈 게 쟤들이 남한이라고 그러는 그 문화에 지금 속해가서 허튼 걸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불만뿐이고 뭐 안 되죠. 우리 경험을 보면 그때 앞에서 잘 끌어준 분들이 있으면 요때 그저 길을 잘 저걸 해주면은 끌어주면은 그게 탈북자 사회에는 없어요. 그때는 출애굽기처럼 기독교
그 어떤 정신을 갖고 이렇게 각 도의 어느 특정 지역의 교인들에서 리더를 세우고 다 나왔지 않습니까? 예. 지금 탈북민들 1990년대부터 온 탈북민들은 낱개로 예. 또 북한에서 종교를 접해보지도 못하고 낱개로 다 나오다 나니까 거기서 벗을 못 나는 관념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거기서 낙오되는 숫자가 있겠죠. 근데 저 마음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이만감에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저 나이 때 쟤들 형편이었을 때 우리를 그냥 족쳐가지고 따귀들 치고 그냥 혼내주면서 사람 되라고 만든 분들 그게 전부 그때 그 피난민 그분들의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학부형이고 일부는 선생이니까 선생복이는 내 친구의 애거든. 이놈이 잘못되면 내가 아픈 거야. 그래서 같은 잘못을 하고 그때는 다기들 때리고 그럴 때니까 그 선생님이 때려놓고는 눈이 글썽글썽해요. 야, 너희 있다고 이게 말 안 듣는 거 이거 너희 아버지가 이거 봤으면 얼마나 거기다 힘들게 넘어와서 그렇죠. 천신만고에 서는데 그분들은 지금 살기를 달동네 옛날에 그 해방촌 산에 거기 가서 학고방 지어놓고 살고 나 보통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동대문 남대문 시장 가서 뭐 양말 10개 놓고 손수건 10개 놓고 앉아서 그러면서 옆으로 뭐 철거닥 뭐 다이마로 돌리고 뭐 실 탈에 꼬고 그러면서 조금씩 사업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런 움직임이 끌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때 또 오신 그 실향민 1세대 그 2세대 분들이 전 이북 어도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정말 어른이 돼가지고 이걸 모든 걸 하고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아니면 또 그게 또 기득권화 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하고 말을 안 들어요. 한번 얘기해줘도. 그것도 여기 또 좀 부정적인 좋지 않은 요소 중에 개인주의나 각자 움직이는 걸 여기는 또 그걸 미덕으로 생각하고 그게 좋은 걸로. 근데 저희는 전부가 피난민이고 다시 말하면 다 가난하고 전부가 예수쟁이에요. 밖에 나가면. 밖에 나가면 예수쟁이고. 그리고 서울 말을 못 써요. 전부 평안도 사투리 쓰고. 이런 공통점이 있으니까 엉키기가 쉽죠. 근데 그때는 그래도 일제시민지 통치식이건 뭐건 그때도 종교를 믿을 자유는 있었겠지요. 그렇죠. 그리고 장사할 자유도 있고 배움의 자유도 있었고 돈만 되면 마셔다 대하고 뭐 다 보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90년대 이후에 탈북민들은 김일성 족속이 저 체제를 군국주의로 끌고 가고 한 개인 우상화 체제를 세우면서 걔들의 그 모든 그 나이에 배우고 자라는 인성을 다 파괴해버렸어요. 부모에 대한 존경 위에 수령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우선시돼야 되고 가족보다도 혁명이 우선시돼야 되고 그러니까 다 이질러져가지고 온 거예요. 하여튼 그러면서 제가 국민학교를 끝내고 중학교를 가게 되니까 아버님이 소위 그때 말하는 인류학교를 가갔다 그러니까 거절을 해요. 제일 극단적인 표현이 아이 된다. 거기는 뭐 흥정도 없고. 그 토를 못하죠. 그래서 집안의 누이들이 인호는 똑똑하니까 뭐 경기 보내세요. 경북 보내세요. 그러는데 아버님이 딱 거절을 해. 그러면서 사람 되려면 어디를 가라. 그래서 갔더니 피난민 학교에. 평안도 사투리가 그 표준어예요. 그 학교는. 그 조건에서 거기서 싸워서 커서 그게 네 몫이지. 여기 저 해화동이나 남산동에 그 옛날부터 부잣집 애들하고 같이 얼려가지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 부모들이야.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들어가서 우리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누구냐 하면은 신의주 학생사건 아시죠? 네, 신의주 학생사건 잘 알죠. 몇백 명이 죽었잖아요. 기관총에 공산당 애들이. 근데 그때 그 주동을 했던 분이 우리 교장 선생님이세요.
이창로 교장이라고 가지고 그 이창로. 예, 이창로 교장 선생님이하고 신의주 학생 사건을 뒤에서 그 플랫을 짜고 그 했던 분이 발칵 나니까 그냥 정말 잘 탈출하셨네. 예, 그러니까 하여튼 어려운 지경에서 힘들게 한 푼 한 푼 걷어서 애 키우는 애들 우리가 책임지고 사람 만들어야 된다. 여기서 제가 신의주 학생 사건에 대해서 그때 탄압 들어가고 그 월남할 분들 다 하고 남았던 분들 중에 주모자가 많았어요. 그때 다 생포했거든요. 다 잡았는데 그때는 북한이 감옥도 없을 때예요. 45년 말이니까 가뜩 잡아놨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소련군하고 김일성이가 협정을 해요. 어떻게? 여기서 주모자들 위주로 해서 그 학생들을 다 시비르로 뽑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을 뽑아서 저 시비리 거기에 있는 교화소 같은 데 다 걷어였어요. 6.25 전쟁 끝날 때까지 거기에 가가지고 일하면서 막스레닌주의 공부를 냈다 시켜놓은 거예요. 벌목시키고 하면은 교화시키고. 그래가지고 6.25 전쟁 말에 다 교화됐다고 소련 측에서 교화 당국에서 이 사람들은 다 교화된 사람입니다고 평양에 한꺼번에 내보내졌어요. 저런. 내보내졌는데 그 북한 당국도 소련이 검토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놈들이 아니거든요. 무슨 교육을 받고 왔는지 그때부터 벌써 소련 중국을 경계해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벌써 제정신이 50년대 말부터 60년대에 들어가면서 김일성이 통치해서 정적 관리해서 소련파 중국파가 셌으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들어가서 무슨 훈련을 받고 나왔는지 모르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죠. 감옥에서 다시 다 걷어온 거예요. 걷어놓고 일시키면서 하나하나 다 하는데 적성을 하나하나 철저히 하는데 김일성이가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소위 북한 대학들의 막스주의 교수들이 그들한테 가서 재교육을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한 문장을 이렇게 말하면 딱 손을 두고 레닌주의에 대하여 어느 소제목의 몇 페이지에 레닌은 이렇게 말했다. 막스는 이렇게 말했다. 스탈린은 이렇게 말했다. 이거는 무슨 근거를 갖고 당신네가 이렇게 질문을. 그러니까 이게 교화생들 정치 학습시키려고 갔다가 오히려 공격받고 다 나간 거예요. 그러다니까 영구히 격리시켰어요. 그러면 한 명도 못 나갔어요. 그럼 걔들은 영원히 그냥. 그 이후에. 그걸 써야지, 걔들을. 못 쓰죠. 공산주의에 아주 선두로. 그것도 북한 그 노동당원들이 이 의식 수준이 걔들이 비해서 엄청 떨어진 거예요. 그거를 잘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자들, 개국주의자들은 자기네 가는 길에서 약간이라도 도전 세력이 될 수 있는 걸 제거해버리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후에 안전부라는 거기에 교화국이 전면적으로 서면서 저 북쪽에 정치범 수용소들이 새로 생기면서 영구 격리됐어요. 장가도 못 가본 애들. 영원히 물이 들지 않게. 그 사람들이 부모들은 일사후퇴 때라든가 6.25 때 월남을 했겠는데 그게 그 연구자들이 그 그룹에 많았을 거예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저도 그 대학을 졸업을 하고 ROTC로 전방에 가서 포병장교를 하면서 포병장교는 OP에 가서 관측장교를 해야 돼요. 한 달씩 올라가 있고. 말이 그저 관측소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벙커예요. 밤에는 깜깜하죠, 물론. 근데 차이는 뭐냐 하면은 남한에서 그 스피커로 그 북한 대북 방송을 해요. 근데 물론 뭐 이쁜 소리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서울서 유행하는 유행어 같은 거를 다 그거를 들으면서 마음도 찡하고 난 어떡하다 여기 왔나. 근데 그런 생각에 야 내가 그날 아침에 할아버지 손을 잡고 남았으면은 난 저긴데. 그렇죠. 택도 없죠. 예. 그러니까 이창로 교장님은 지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예.
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야, 이분이 살아계셨을 때 만나 뵀으면 정말 좋았겠는데. 그 소소한 저 디테일에 구애되지 않고 네. 우리가 좋은 학교를 만들어서 애들을 강하게 길러주자.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 좀 매캐한 뭐 자유주의적인 뭐 문학도회 이런 거 가르치면 가차 없이 잘라내고. PD하고 황생인지 무슨 생인지 안 가는 거. 매캐한 그 문학 작품에는 가치가 있을지 몰라도 애들 교육에는 나 이거 원치 않아. 그럼 이분은 성각자이며 개혁가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한동안은 제가 다니는 학교가 선생 월급을 두 번째로 많이 주는 학교였어요. 어쨌든 간에 저 후원을 받아가지고 선생을 잘 먹여줘야 그 사람들 후생을 우리가 책임져줘야 잘 키우라고. 본인이 도덕성을 가지고 애들을 원칙적으로 다룰 수 있다. 교육할 수 있다. 망고의 진리죠. 그래서 하여튼 군대에 있을 때도 그걸 자꾸 생각을 해보고 야, 참 인생이 살다 보면 한순간에 한 결정이 문이 둘인데 이쪽으로 나가는 거하고 이쪽으로 나가는 그 차이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는 인간의 결정도 아니에요. 그 찰나가 권능에 따라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답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또 그렇게 해야 그게 또 설명이 되지. 그렇죠. 근데 또 우리가 그때 그 운이 좋았어. 우리 민속 신앙은 아침마다 깨끗한 물 대고 빌고 하면은 원이 풀어진다. 그런 게 있었는데. 그렇게 멋진 학교도 실향민 1세대가 세운 학교다. 그게 전부 실향민들만 했어요. 그래서 국어 선생도 평안도 사투를 가르쳤어요. 그 대신 이제 그러면서 자유당, 4.19, 5.16 적적 변하지 않았어요, 사회가? 그때 대한민국도 격동의 역동의 시대였던 거예요. 뭔가 잡아서 이 빨리 나라 부흥을 가자. 그 문호기에 있을 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면 된다. 이렇게 세워라. 안 해본 거, 우리 안 해본 거 전부 수도 없이 많아. 뭐든지 새 시작이야. 회복이나 하고 안 된다 그래. 그렇지. 우리도 잘 살아보자. 이게 다 그때 나온 명언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격동기가 되니까 산업이 조금씩 튀고 그때 이제 눈여겨볼 게 60년 중반 말부터 월남이라고 그러는 창구가 하나 생겼어요. 군대로도 가지만 그 기업가들이 가서 뭐 다 길도 닦고 건물도 짓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중동 기름 나는 나라들 여기에 이제 산업들이 가서 이제 건축을 시작했잖아요. 월남이 있고 중동이 있고 그 다음에 독일하고 스웨덴에 광부하고 간호사들이 갔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몇 가지 윈도우가 오픈되면서 하면 된다. 나가서 보러 오면 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분들이 또 많이 보러 왔어요. 몇 년 하면은 제 아버지 어머니 한국에 보내주면 집안을 사고 그럴 때거든요. 그리고 간호사들은 얼마나 또 한국 여자들이 그러니까 뭐 지 등치 3배, 4배 되는 시체들 밤새 닦으라고 그러면 셋도 닦고 막 그랬다고 그러니까 광부들 800m 하면 얼마나 깊은 데 들어가서 그렇죠. 허물어지면 그 안에 다 죽고 그러는데 독일 애들 동그라파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애들도 못 하겠다고 그 터키 애들도 한동안 하다가는 뭐 도망치고 그러는 걸 그것도 한국서 광부가 간 것도 아니에요. 아니 명동에서 그 커피 마시고 그저 날라리 하던 놈들이 외국에 일자리 있다 그러니까 광부 흉내를 내가지고 막 연탄재를 바르고는. 근데 이걸 보면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었다는 걸 그 시대에 사신 분들은 다 알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패들을 어디 가서 만났나 하면은 군대를 끝내고 그러니까 68년에 관두 이제 제대하고 나오니까 월남에 엘리베이터 기술자로 갈래 무슨 그때 뭐 인천에 대성목재라고 있었어요. 거기 가서 그거 배우면서 시작할래. 그런데 야 미국 가서 한번 내가 캠프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장례를 몇 년만 가서 고생하면 된다는데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접어든 거죠. 미국 쪽으로? 네. 그러니까 얼뜰한 애가 그것만은 그 문고리를 잘 잡은 거예요. 걔 궁양이 다 있다는
있다니까요, 각자가. 아니, 군뱅이도 궁양에서 떨어진다는데, 욕할 필요가 없어요. 궁양이 다 있는 거예요. 누가 봐주지 않아도. 자기만의 궁양.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갔는데, 그 전에 이제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학생, 스튜던트 와이프라는 게 비자가 안 나올 때, 아무 나라도, 한국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남이 이제 귀한 천에 데려다 놓고 생각하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때 시집에다 갖다 놔두고. 이거 가 보니까 우리가,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구나. 내가 뭘 결정을 해가지고, 이거 내 꿈이고, 내가 희생해야 돼. 이걸 어치브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우리한테는 없었어요. 인생은 준비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내가 제일 인상 깊게 본 그룹이, 서독 광부하고 스웨덴 널스 애들이 와서 일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것들 미친놈들이야. 어떻게 보면, 내가 저놈들 한 반만 따라할 수 있을까? 이놈들이 8시간을 2시프트를 가서 일해요. A 공장에 가서 하고는 30분 회의에 가서 B 공장에서 일하고. 그러면 가고 오고 한 6시간밖에 안 남아요. 이 시간을 아까워서 B 공장, 박 공장에서 자버려 그냥. 한 4-5시간 잡고는 맥다날에 가서 세수하고는 여기 또 나와. 그러고 주말이면 일이 또 있어. 어디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왜 케어해주고 뭐 닦아주고. 어떻게 보면 장하고 정신이 저렇게까지 사람을 밀어주는구나. 제가 70년 초에 시카고 갔을 때 한 200-300명 몰려다니는 놈이 있었는데 전부 소득 광부들이에요. 동우회라고 그래가지고 동쪽에 가서 같이 도와가면서 광산일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거의 비슷해요. 다 뭐 굉장한 집에서들 뭐 편하게 그냥 호의호식하던 놈들이 광부로 이제 몇 년을 굴르고 나니까 사람 개조가 돼버렸어요. 미국 오니까 이거 살판 났어. 왜냐면 움직이면 그게 전부 다 돈이거든. 돈이지.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돈이라는 거는 본인을 위해서도 주변을 위해서도 열심히 벌어서 주접스럽게는 보이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지. 누구의 동정의 대상이 되고 누구의 말하자면 기부를 받는 대상이 되는 그게 그렇게 해놓으면 그 사람들 말로는 편안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또 누구한테 의지 안 하고. 의지 안 하고. 그거는 강한 자립정신이죠. 근데 그 인간을 개조해 주는 게 우리가 직접 해서 시행착오로 배우든가. 그렇죠. 우리처럼 옆에서 나는 학생으로 왔는데 저놈은 광부로 왔는데 내가 보니까 저놈은 작년에도 집을 하나 사더니 이번에도 아파트 또 사네.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널스들, 이거 간호사들은 페이도 좋아요. 그러면서 그런 거 보니까 아차, 얘들한테 우리가 배워야 돼. 저놈처럼은 못해도 저거 반만 하면 돼, 우리는.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어느 한 시기에는 다른 나라에 가서 그렇게 뗐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중국의 탈북에 나오니까요. 사이판에 갔던 그 조선족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일하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저 일밖에 모른대요. 일.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이약하게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들은 게 기억이 나는 게 기차 타고 이렇게 쭉 중국을 내가 원해서 가는 중에 배에서 만난 녀석인데 자기는 한국 와서 잘 풀려가지고 컨스트럭션 여기서 땜질하는 걸 했대. 철근들 붙이는 거.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도 중국에서는 그래도 일 좀 했다 이거예요. 한국 가서 자기가 깜짝 놀랐대. 한국 놈이 쉬운 줄 알았대. 현장에 딱 가서 보니까 아차 내가 잘못 알았구나. 28층 꼭대기가 올라가서 밧줄이가 메고 땜질을 하는데 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거기다 땜질이니까 이게 불통이 얼굴을 켜고 저 구덩이 들어가서 땜질해야 되고 두 놈은 땜질을 시키고 한 놈은 가드너스 물 가지고 등판에다가 물을 붓더래. 얼마나 인간이 전공 못할 그러니까 잡은 없어요. 이거 사람으로 이렇게까지도 하는구나. 그 얘기하는 거 보고 참 인간은 돈 벌고 자기 가치를 높이는 데서는 그게
자기 것이라면 못하는 일이 없어요. 배가루 뜨고. 이 문제에서 우리가 북한 주민들 자유화된 다음에 이걸 깨우쳐줘야 되거든요. 이런 거를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들 그리고 여태까지 세기를 넘어서 오셨던 실향민들 다 증인이 돼가지고 북한 주민들 빨리 깨쳐요. 그런 거를 좀 하는 물론 그 서비스니까 그런 거 해주는 숫자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글쎄 그걸 누가 해줄지는 모르는데 이거는요 지금 그것도 70년대, 80년대, 60년대, 50년대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다른 게 그때는 실향민이든 대한민국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주민들도 고만고만했잖아요. 집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그렇죠. 그럼 지금 현 탈북민들하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시는 이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원래다 벌써는 내가 언제 저걸 따라가나 이 위압감이 딱 오는 거예요. 그렇죠. 절망의 그 정도가 내가 무슨 짓을 해야 무슨 일을 해야 단기간에 그러니까 하나하나 축적해 간다는 그것보다도 조바심이 앞서고 그분들이 북한에서 살면서 인성에 대해서 다 가다듬고 그거를 싸울 수 있는 그 기회를 청춘이 한 단계를 김일성 주석이 다 파괴해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러다 나니까 여기 눈에는 풍년이지 나는 영구임대주택에서 국가가 준 돈으로 직업선택도 교육받은 수준에 따라서 하자면 어디에도 들어갈 데가 없지. 그렇죠. 이게 지금 딱 걸린 장벽이에요. 그렇다고 자신이 뭐 몸부림쳐서 그 해결될 거는 별로 많지가 않고 차분하게 긴 전쟁을 해야죠. 차분하고 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공부도 하고 라이선스도 따고 어느 분야에 들어가서 5년 10년 묵묵히 따고 그다음에 그게 좋은 거 있으면 한 건 들고 나와서 지가 또 공장도 차리고 기업화시키고. 근데 여기서 뭐가 걸리냐면 부모와 같이 온 가족이 이렇게 저렇게 나온 애들은 정착을 잘해요. 그렇죠. 정착을 잘해요. 홀로 오거나 형제간이 왔다든가 이렇게 20대, 30대 온 애들은 오랜 그 삶의 경험과 지혜를 가진 부모라는 그 스승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언제나 주시하는 눈이 있다 하는 거하고 난 아무도 관심 없어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부모 다 같이 이렇게 오롯이 한 가족이 나온 게 탈북민이 그 3만 5천 명 되는 거기서 몇 프로나 되겠어요. 낱개로 다 봤어요. 여기에 또 이 치명적인데. 그러면 걔들이 만약에 지금 통일이 딱 되면 어떻게 돼? 그건 걔들 몫이죠. 못 쓸 확률이 더 높죠.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자유화된다. 이 시점에서 그렇게 대한민국에 와서 그 말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는 그 인생의 그거를 옆에서 누군가 꾸준히 투입시켜준 그런 선상에서 살았던 탈북민은 가다가 내가 1cm 가도 그걸 1cm 자기 걸로 갖고 올라갈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대를 이어오면서 이런 문명생활, 이런 잘 사는 세상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가나 국민이나 어떤 그 정말 어떤 노심초사 희노애락을 바치면서 여기까지 이어주고 있다는 거, 이 자체가 얘들이 기대한다고 해서 형성될 수도 없는 거예요. 좀 말하자면 부평초예요. 요새 또 평양에서 잘 살다가 왔다고 그러는 애들이 또 삐끗삐끗.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잘 살았으면 왜 여기 오나? 그게 다 말하자면 뭘 살다 왔다면 무시받을까봐 그렇게 말하는데. 네, 그런데 이게 지금 탈북민 사회에 이기 걸린 건데 이 속에서도 나는 우리 조상님들의 격언이 참 좋아요. 낙낙장성도 군보는 종자라는 것, 서울 갈 당나귀 팔통봐도 알린다는 것 이런 거 있죠. 이 속에서도 정말 어린애지만은 똘똘하게 짱배크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저도 그 어쩌다가 그런 애들을 이제 물론 직접은 못 보고 이제 유튜브 이런 데서 그거 보는데 가슴이 아주 그냥 뭉클하고 그런 애들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탈북민들이 와서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떻게 사나 어느 한쪽 진영에서 물어보면 난 이렇게 합니다. 당신 내일 가만히 있어 그 인권유리냐 또 이렇게 부추기고 또 이 짝에 서서 그러면 당신 내 이용이 먼저 이게 너무 정치가 역동적이다 나니까 여기서부터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죠. 혼돈이 돼버렸고. 네. 식감은 탈북민 부셔가지고 그거 탈북민 인권 보호요, 탈북민 인권 유린해서 정부의 뭐 어쩌고 저쩌고 자꾸 쑤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한 측에서는. 이런데 말려들지 않을 탈북민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특히 더 젊은 애들은 피가 막 끓는데 네. 지금 한참 북한 인권운동을 이 정부 이거 하려고 하자 뭐 네. 여기에 한번 발들여 놓으면요 자기가 무슨 혁명가가 된 줄 알아요. 이게 지금 또 많아요. 탈북민 3만 5천 명인가 있다는데 지금 탈북단체가 50개 이상이래요. 그래요? 네. 저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너무 답답해서 만나죠. 예. 난 듣다가 그래요. 제발 제가 흔드는 거라고. 나의 원칙은 1세대는 무조건 예. 죽으나 사나 정착하는 게 첫째다. 그렇죠. 그래야 2세, 3세가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또 그 높이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어깨 똑같이 견주고 경쟁 세계로 나간다. 이게 내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박스 만드는 공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메인 라인은 아니래도 소규모로 이렇게 기업을 키우는 친구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거를 정부에서 어느 정도 도와줘요? 론 같은 걸 해줘요? 그건 아마 도와줄걸요? 여기서 그런 거를 도와주는 시스템이 다 있어요. 똑똑하면 찾아먹고, 모르면 못 찾아먹고. 그거 참 좋은. 이건 다 돼 있어요. 문제는 본인한테 딱 달린 거예요. 본인한테. 그러면 뭐 그 관점에서는 뭐 불평할 일이 아니네. 불평하는 게 좀 문제죠. 지가 알아서 먹을 밥을 찾아 먹고 감사한 건 감사한 거고 불편한 거는 불평하고. 당당히. 그 성경에 돼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죠. 이거예요. 이거 가지면 못할 일이 없죠. 그렇죠. 이 문제가 걸렸는데 아직 이 선상에서보다도 그 북한 체제 하에서 노동에 너무 치고 그러니까 노동을 너무 시키고 너무 일하는 노동대중, 근로대중을 저 체제가 계급주의, 논리, 무슨 정치적 논리로 해서 부려먹는 대상, 수단으로 보면서 정치적으로 천시를 안 했지만은 그 사람들을 노력대중을 다룬 데서는 천세에 가까운 만행을 반세 이상 해오다 나니까 그 속에서 3대를 살아온 북한 젊은 애들은 노동을 스스로도 천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하기 따라서 그 앞에서 잘 길을 잡아주면은 너희는 한순간 움직이는 게 전부 돈으로 보상받아. 그게 충분하지 않아요? 애들한테? 그거를 어제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그 원래 기존 직원이 월급과 또 대비해요. 그것도 복잡해지는구나. 그러니까 저 국가 시스템이 90년대 들어서 권한의 행군이 2000년대 다 하면서 다 엉망이 돼버리고 무늬만 남아있다나니까 하나의 제도에서 사람이 살면 직업을 가지고 북한은 직업이 없는 사람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공장 보고 다 서다나니까 직업은 있는데 시스템을 한 번도 타보지 못한 거예요. 보수는 없고. 보수도 없고 이 시스템 선상에서 상하관계, 이 수평관계를 배울 수 있는 인간관계를 배울 수 있고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이 교양 그 기관이 아예 통째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한 인간이 성장하는 데서.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온 사람일수록 정착을 더 잘하고 이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살아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이렇게 질서대로 나가면 원룸에 들어가서 그러면 걱정 없다는 거 이 사람은 잘 알아요.
뭐 군에 뭐 톨게이트에 그래서 돈 받는 아가씨 자기는 행복하고 그렇죠. 뭐 새벽에 나와도 자기는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일을 하고 또 쉬는 날은 쉬는 것답게 쉬고 야밤에 뭐 계획 안 했던 걸 끌어내는 사이는 아니니까.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다 안정적인 거예요. 예측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일에 그렇게 직업을 잡고 한 사람들은요. 우리 박사연이랑 얼마나 이악하게 일하는지 몰라요. 공무원이에요. 일을 안 하면 자기는 우중이온대요. 그러니까 또 다른 데서 또 알바를 식으로 또 일하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게 좀 전염이 돼가지고 좀 옆에. 그러나 이거는 북한이 자유화되면 탈북민들이 깨우쳐줄 문제가 아니에요. 북한을 이런 문제는 실향민 1세대, 2세대 선생님 같은 분들의 모든 그 지혜, 그러면 또 이후에 온 탈북민들 정착한 사람들, 기업을 당당히 작건 크건 세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모델을 가지고 자기가 떠나온 저 지역을 위해서 한 푼 한 푼 저축했던 그 모든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북한을 도와주면서 북한 주민들을 빨리 깨우쳐줘야 돼요. 저도 그런 의미에서 항상 저는 정말이에요. 더를 함부로 못 쓰겠습니다. 좀 가면 뭐 후원은 하지만은 저는 가서 정말 할 일이 좀 있어요. 많죠. 선생님이 좀 보는 시야가 넓으니까 사방에 안타까운 것도 많고 꼭 필요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철을 분명히 판단으로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사는 게 행복해요. 그리고 진짜 사는 게 행복하고요. 나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시스템이나 정권에 대해서 나 탈북자 이론으로서의 어떤 불평불만도 제기해 본 적이 없고 없어요. 원래. 그렇죠. 네. 제가 화장실을 갔다 오고